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저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5년 제6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손보미 작가님의 임시교사라는 단편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손보미 작가님 좋아합니다. 취향이라는 게 단편소설을 읽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단편소설을 쭉 읽어왔는데 유독 이 손보미 작가님의 작품이 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의 취향에 맞았던 것이죠. 어떤 부분이 맞았는지도 한번 임시교사라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이 임시교사, 보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그 상류층 가정으로 보이는 상류층 3인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아이.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 피부인이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 피부인이 어쨌든 거의 간 거죠. 고용이 된 거죠. 고용. 그래서 고용됐다가 잘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날씨가 좋은 오후에 피부인은 낮잠에서 깬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곤 했다. 자, 여기서 피부인은 처음에 봤을 때 보모인지 모릅니다. 독자들이.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일종의 트릭을 쓰는데요. 이게 어떤 질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럼 피부인이 당연히 그 아이의 엄마겠지 생각을 하죠. 하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피부인은 보모였어.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 이런 게 나름의 반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런 설정. 날씨가 좋은 오후에 피부인은 낮잠에서 깬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곤 했다. 그곳은 고급 아파트가 모여있는 동네였고, 아파트 단지의 한가운데에는 공들여 만든 놀이터가 있었지만 피부인은 항상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공원까지 걸어갔다. 자, 고급 아파트가 나왔어요. 잘 사는 그 부유한 집안인 거죠. 근데 특이점이 놀이터에 가지 않고, 가까운 놀이터 가지 않고 단지 바깥에 공원까지 걸어가요? 왜 그럴까? 이 5살짜리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거리를 거린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순수한 기쁨을 주는 행위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곤 했다. 그래서 공원까지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놀아도 돼요? 라고 물었고, 아이가요. 피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이제 피부인이 엄마인 줄 알았으니까 처음엔 엄마한테 가서 놀아도 돼요? 허락을 받아요. 아이가 달려가고 나면 피부인은 조그마한 청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는 것을 멈추고 눈으로 아이를 쫓을 때도 있었다. 어떤 전원 풍경이 느껴지는 그런 훈훈한 장면인 거죠. 가끔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피부인은 읽던 책 페이지에 귀퉁이를 접어두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작지만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했다. 착한 아이가 아니구나.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대사가 어설퍼요. 구어체라기보다 문어체고요. 번역투입니다. 가서 놀아도 돼요?
착한 아이가 아니구나. 뭐 이런 말투요. 일부러 이렇게 넣은 거죠. 그 어색한 중산층의 어색한 말투. 그걸 풍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 엄마의 말을 빌리자면 그녀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한 케이스였다. 하지만 그건 그저 귀여운 하소연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술 작품에 대한 감시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프랑스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고등학교 때 파리로 날아가 파리의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했다. 하지만 오랜 타국 생활에 지친 그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계속 한국에 머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년 정도만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심신을 치유한 후 다시 떠날 생각이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뉴욕이나 암스테르담이나 런던에 자리를 잡았어요. 막연하게나마 나 역시 언젠가는 파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했더랬죠. 결혼한 후에도 말이에요. 그이는 얼마나 내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이는 정말로 저를 사랑한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글쎄 줄이 2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보통 기뻐야 되는데 당황하고 울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죠. 아이는 계획이 없었던 거니까요. 다시 떠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애를 정말 사랑해요. 지금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녀는 꼬박 3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키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고, 아이를 낳아도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에게서는 아이를 낳고 키운 여자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된 머릿결은 보기 좋게 컬이 들어간 채 어깨를 살짝 덮고 있었고, 피부는 생기가 넘쳤으며 팔다리는 길고 날씬했다. 어쨌든 그녀는 그의 봄이 시작될 즈음 미술관에 취직했고, 비록 인턴직이었지만 그녀 대신 보모, 그러니까 피부인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가끔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보모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분요? 좋은 분이세요? 자, 여기 이렇게까지. 이 손보배 작가님의 특징은 다 한 번을 읽으면 이게 뭐지? 하는데 두 번째 읽으면 뭔가 보이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전반적인 문체가 세계 문학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투의 문체인데요. 뭐 누군가는 이걸 어색하다고 보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았어요. 항상 이런 문체가요. 중산층을 다루세요. 항상 좀 중상층, 중산이 아닌 중상층을 다루시는데 상위 계급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루시죠. 근데 이게 어떤 가상의 세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스토리적으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뭔가 처음 읽을 땐 어긋나 보이는 문장들이 두 번째 그 뜻을 알고 보면 맞물려져 있는 철저한 의도를 가진 문장들이다. 그리고 중산층의 생활을 잘 묘사하신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피부인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길 원했을 것이다. 그분요? 그분은 임시 교사셨대요. 물론 임시라는 단어를 빼고 말해도 되겠지만 그건 어쩐지 올바르지 못한 일처럼 여겨졌다.
피부인은 무려 2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 때로는 사회, 때로는 지리, 과목을 가르쳤다. 젊었던 시절엔 정식 교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다행스럽게도 임시교사가 필요한 학교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피부인은 작년까지 여러 학교를 전전하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역사, 때로는 사회, 때로는 지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봄에 출산 휴가를 얻은 여선생 대신 일한 후로는 어떤 학교도 그녀를 써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사실, 이제 영원히 임시교사로서 교단에 설 일이 없을 거라는 을 결국 인정해야 했을 때도 피부인은 별로 절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다. 피부인은 청성적으로 남을 비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메모를 돌리며 적선을 부탁하면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는 여자였다. 비정규직 2조 임시 교사이고요. 정식 교사가 아니고요. 이 소설은 비정규직의 서름, 아픔, 그 상황을 다루고 있기도 하죠. 보모로서의 피부인 이 중상층이 들어갔으니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영화 기생충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기생충의 소설 버전이 임시교사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나 느낌 말이죠. 상류층은 어떻게 보면 뭐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멋져 보이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일하게 되는 보모인 피부인은 그들보다 더 생활력도 강하고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아이 아빠는 몇 년 전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지금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의 법무팀에 있었다. 교직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피부인이 아이의 보모가 되겠다고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있는 상황이 약간의 동정심이나 측은함, 심지어는 미안한 감정까지도 느끼고 있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빠는 동정심, 측은함, 미안함으로 피부인, 임시교사를 보는 거죠. 비정규직을요. 그러나 피부인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보다 훨씬 더 젊고 유능한 임시교사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더 머물 생각을 했겠어요. 그건 양심도 없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피부인은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전경 묘사가 들어갑니다. 그 풍경 묘사인데요. 중상층 가정에 피부인은 티테이블 위 화병에 꽂혀있는 백합을, 베란다 유리창을 덮고 있는 커튼의 기하학적 무늬를, 거실과 바로 통하는 부엌의 목재 장식장과 그 안에 순전히 장식용으로 넣어둔 티세트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 가족, 잘생기고 예의 바른 젊은 아버지와 아름답고 우아한 젊은 엄마와 귀엽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 어쩌면 그 순간 피부인은 자신의 집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소박한 벽지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커튼, 작은 침대 같은 것,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혼자 잠을 청하는 자기 자신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짧은 순간, 심지어 그런 것을 떠올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에 불과했고 피부인의 머릿속은 금방 자신의 책상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사실 그건 식탁이었지만 피부인은 그걸 책상으로 사용했다. 아무려면 어땠을까? 그건 피부인이 가진 것 중 가장 비싸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아름다운 것. 피부인은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았다. 그러나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랍니다. 그렇게 말한 후 피부인은 입고 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옷인 트위드 재킷의 금속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참 비교가 되죠. 그 집안, 그럴듯한 잘 사는 집안과 피부인의 집안,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피부인의 일은 비교적 단순했다. 오후 2시쯤 이를테면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 들러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에 아이의 부모 중 누군가가 귀가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면 되었다. 아이의 부모는 해가 진 후까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두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을 일종의 원칙으로 삼아두고 있었다. 첫날 피부인이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을 때 아이는 제 엄마가 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은 울었다. 그런 일은 초반에 여러 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피부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능청스럽게 한숨을 쉬고 그럼 그러자꾸나 라고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여하튼 20년간의 노하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결국 피부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아이가 낮잠에 들면 피부인은 자신의 조그마한 청가방에서 책과 집에서 싸온 음식을 꺼냈다. 피부인은 그 집에 있는 사과 한 알도 먹은 적이 없었다. 피부인은 정말 철저해요.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피부인은 그 집에 TV나 라디오를 켜본 적이 없었고 전화기를 사용한 적도, 심지어는 약통을 건드린 적도 없었다. 아이의 방과 거실, 부엌을 제외하면 다른 곳은 구경한 적조차 없었고 서재 책장에 꽂혀있는 책, 그 수많은 책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철저하죠. 정직합니다. 피부인이 소리 내어서 책을 읽으면 아이는 조그만 목소리로 피부인의 목소리를 따라했다. 피부인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언젠가 들었던 노래의 가사를 떠올렸다. 갈매기의 울음이 마음을 흔드네. 그건 죄인들이 죄를 짓는 동안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이지. 어째서 이런 노래가 떠오른 걸까? 자, 이게 갈매기가 우는데 마음이 흔들린다. 죄인들이 죄를 짓는 동안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이지. 아이들은 천진난만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은 긍정적인 가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으로 보이죠. 아니, 세상이 죄인들이 죄를 짓는데 애들은 뛰어놀아요.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거죠. 순수라는 건 순진하다는 것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순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죄인이 죄를 짓는 동안 갈매기 울음도 울음으로 들리겠죠. 그래서 피부인의 입장은 죄인들의 죄를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 이 중상층 가족 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서 죄인들의 죄를 생각하고 갈매기가 울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피부인, 이 비정규직의 서름이 되는 거죠.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집에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그 너머 일렬로 늘어선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단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대한 관람차를 볼 수 있었다. 서울엔 물론 거대한 관람차가 없겠죠. 롯데월드는 있겠지만, 서울랜드에도 있겠지만, 이건 가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요. 햇빛이 비친 강의 표면은 반짝반짝거렸고 완연한 봄의 바람에
수면이 마치 몇백 장이나 되는 종이를 차르르 넘긴 것처럼 넘실거렸다. 피부인은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었고 덜컥 겁이 났다. 이런 문장. 자, 피부인은 이런 그래 아름다운 풍경인데 문득 이런 노래가 떠오르고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져 나간 느낌. 이게 뭘까요? 피부인은 우울했다. 이렇게 되면 지시가 분명하죠, 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뚝 떨어져 나간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막상 감이 잘 안 잡혀요. 일부러 이렇게 쓴 것이죠. 이런 문장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무언가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일부러 여운을 남기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문장인 거죠. 과연 뭐가 뚝 떨어져 나갔을까요? 이런 풍경 가운데 자신의 처지가 비관되었을까요? 그림 그릴 줄 알아요? 당연하지. 공 그려주세요. 공? 그녀는 까만색 크레용으로 커다란 원을 그렸다. 이건 공이 아닌데? 아이가 말했다. 이건 공이란다. 축구공은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에요.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더라? 농구공은 어떻게 그리지? 야구공은 대체 어떤 모양이지? 그날 밤 피부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서 축구공과 농구공, 야구공과 골프공, 럭비공과 색색깔의 공을 오랫동안 구경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에 종류별로 공의 모양을 정리해두고 그걸 여러 번 따라 그렸다. 피부인은 그 다음 날엔 꽃의 종류를, 또 그 다음 날엔 색깔의 종류를, 또 다른 날엔 자동차의 종류를 공부했다. 그리고 어느 날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담긴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 작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책상, 사실은 식탁이었지만 앞에 앉아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면 견딜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하지만 곧바로 그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주 불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쨌든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피부인은 조금 타협하기로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구나. 자,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나왔죠. 공을 애가 그려달라 하는데 축구공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구점에 들러서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이게 다 오랫동안 보고 그림 연습을 한 거죠. 이 정도로 자기 업무에 충실한 보모가 또 있을까?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꽃의 종류, 자동차 종류 애가 물어볼 때마다 공부를 하는 거죠. 정말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알 수 있고요. 좋은 부모인 거죠. 그런데 견딜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자, 자신의 작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면 견딜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하지만 곧바로 그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주 불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경하다. 이 불경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도대체 뭐가 불경하다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걸 자만이 돼서 불경하다는 걸까요? 혹은 아이한테 내가 이 정도로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피부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도 안 갖고 있는데 이 중산층 가정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게 불경하다는 건가? 아무튼 어떤 불경함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또 쓴 것이겠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PV는. 오늘 우리 엄마는 집에 있어요. 정말로 그랬다. 전날 아이의 부모는 큰 소리로 다퉜다. 처음엔 그저 여름휴가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이었다. 그들 부부는 몇 달 전부터 아이를 데리고 로마에 가는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화를 내며 그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로마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아이 엄마는 그게 아주 부당한 판단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아이의 방에 가서 잠든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PV는 그들의 싸움이 본질적으로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무런 참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어린아이는 어쩐단 말인가? 그들의 다툼이 아이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자신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엄마를 이 아이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 기억이 이 아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PV는 자신이 가르쳤던 문제아들을 떠올렸다. 그 아이들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담배를 피우고 상스러운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던 그 아이들, 그 애들의 탁한 목소리, 그런 생각을 하자 PV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고 그 젊은 부부의 경솔함 때문에 화가 났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탐스러운 머리칼이 헝클어진 채 잠옷을 걸치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 엄마를 보자 PV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다. PV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도울 일이 없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PV는 고개를 흔들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제대로 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알아요. 그 일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PV는 아이 엄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걸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괜찮아질 거예요. 마치 아이처럼 뜨거운 우유를 후후 불며 마시는 아이 엄마를 보며 PV는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고 그 마음을 억누르느라 혼이 났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은 또 뭘까요? PV의 이런 아이를 생각하는,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모습 정말 좋죠.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 근데 이 PV는 아마도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중산층의 엄마, 이 엄마와 아이 아빠도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아닐까. 애착을 느끼는 거죠. PV는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아이 엄마는 나중에 PV의 말을 되새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당장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장미꽃 한 다발을 건넨 그 밤에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한테 충고를 다 하더라니까? 뭐라고 했는데?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야. 모든 게 이론처럼 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어떤 여자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은 채 그런 식으로 늙어가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멈췄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에 그녀의 상상력은 그곳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가족이 있다고 했나? 동생 부부가 지방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한다고 첫 번째 만난 날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 아, 기억났어. 동생을 공부시켜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었다. PV는 동생이
전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었고 결혼할 때와 정비소를 차릴 때에도 자신이 모은 돈의 많은 부분을 떼어주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피부인은 동생 부부와 만나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여자야. 자, 여기서도 참 피부인은 그렇게까지 애틋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가족에 대해 마치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는데 이 피부인이 충고 한마디 했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충고를 다 하더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야. 모든 게 이런처럼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야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여자야. 이건 대상화인 거죠. 전형적인 대상화. 이런 식으로 이들은 엇갈립니다. 피부인의 애정과 헌신, 책임감에 좀 맞서서 이 부부는 피부인을 얕잡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하게 됐다가 좀 그런 거죠. 엇나갑니다. 아이 엄마가 일하는 미술관에서는 가을에 동유럽의 현대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갑자기 루마니아의 작가가 그 전시회 작품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이다. 더 안 좋았던 건 그 소식을 들은 동유럽 쪽 작가들 모두 줄줄이 그 전시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이었다. 아이 엄마를 비롯한 미술관의 직원들은 루마니아나 폴란드 혹은 체코의 해가 지는 시간까지 미술관에 머무르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야만 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피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피부인은 전화를 끊을 때쯤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농담을 덧붙였다. 동유럽은 까다롭죠. 전화를 끊은 후 피부인은 몇 년 전 자신이 임시교사였던 시절 포르투갈이 동유럽인지 아닌지 항상 헷갈려 했던 여학생이 문득 떠올라서 웃음이 났고 어쨌든 동유럽에 대해서만큼은 아이 엄마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냉장고를 뒤져서 콩나물과 계란을 꺼낸 피부인은 아이에게 콩나물 다듬는 법을 알려주었다. 식물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좋다는 걸 얼마 전에 읽은 참이었다. 아이는 콩나물의 꼬리를 제멋대로 잘라내며 노래를 불렀고 그녀는 계란을 풀어 파와 당근을 썰어놓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그걸 다 한 후에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콩나물을 정리하고 콩나물 국을 끓였다. 다른 밑반찬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잠시 후 피부인과 아이는 단둘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 피부인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내일 눈을 뜨면 엄마랑 아빠가 짠하고 나타나실 거야. 알고 있어요. 착한 아이구나. 피부인은 거실 한가운데 있는 소파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서술 좀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한 느낌의 어떤 행동이나 뭐 상황을 지시하는 이런 서술, 이런 묘사가 손보미 작가님 글에는 자주 등장을 하죠. 좋아요. 이런 묘사, 디테일한 묘사, 그림이 그려지는. 피부인은 거실 한가운데 있는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피부인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깨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마치 자신이 빈집에 침입해 있고 뭔가 대단히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피부인은 집안의 불을 모두 다 거실, 부엌, 그리고 빈방까지 켜둔 후에야 소파 한 귀퉁이에 오독하니 앉을 수 있었다. 피부인은 너무나 두려워졌다. 도대체 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피부인은 자신의 방 작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꿇어앉아 기도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가 두려웠을까요?
일어난 일이라고는 피부인이 미술관 전시회 준비한다고 늦게 오는 바람에 아이랑 단둘이 남아서 뭐 콩나물 다듬고 요리하고 식사 같이 하고 아이 재우고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을까요, 피부인은? 왜 아이를 깨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마치 자신이 빈집에 침입해 있고 뭔가 대단히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왜 받았을까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핵심 결정적인 것들은 숨겨놓고 디테일한 묘사가 들어가면 이걸 읽는 독자들은 두려워졌다라는 문장에서 뭐가 두려운 거지? 왜 꿇어 앉아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 이 묘사들 뒤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통은 작가들이 밝히죠. 몇 단어로 밝히면 돼요. 피부인은 그래서 두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피부인은 어찌어찌해서 두려웠다. 무엇 때문에 두려웠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밝힐 경우 의미가 축소됩니다. 우리가 독자들이 색다른 의미를 못 찾아요. 왜냐면 작가가 의미를 이미 제안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지금 이제 두려워진 이유, 꿇어 앉아 기도를 하는 이유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짐작하고 추론할 뿐이죠. 아까도 피부인의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이 감정이 뭔지 몰라요? 모릅니다. 이겁니다. 이게 소설이 깊어지는 이유이고요. 지점입니다. 이렇게 쓰면 문장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확정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쓸 필요는 없죠. 모든 걸 분명하게 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불투명하게 남겨놨을 때 얘 소설이 일으키는 잔상이나 효과가 있어요. 대단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수백 수천 가지 의미를 자아내는 기법인 거죠. 그러도 그들 부부의 원칙,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 아이가 가족과 함께 집에 있도록 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기 일쑤였다. 피부인은 부부가 늦게 들어오는 날 밤이면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에게 양치질을 시킨 후 입안을 검사했다. 그래서 짜라라락 나가요. 일단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얘기하면 피부인이 드디어 선을 넘습니다. 그렇게 철저했던 피부인이 며칠 후 피부인은 아이를 재운 후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찬장을 열었다. 피부인은 자신이 이 집에 처음 온 날 아이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피부인은 작은 새가 앙증맞게 그려진 찻잔, 그것이 피부인의 마음에 가장 들었다. 을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찻잔에 부은 후 티박스에서 보라색 티백을 하나 꺼내 포장을 벗기고 찻잔에 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드디어 이 중산층 집을 자기가 좀 드디어 이제 좀 깊숙이 들어온 거죠. 그 공간이 집안의 모든 불, 거실 부엌 빈방을 꺼두고 거실의 장식용 스탠드만 밝혀두었다. 근데 책을 읽기 시작해요. 소파에 앉아서.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피부인은 그제야 아이 엄마의 그 말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에 피부인은 그들의 서재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다 책을 한 권 꺼냈다.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 읽을 책을 넣어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 집에는 읽을 책이 너무도 많았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부인이 활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그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의 이야기인데, 그의 가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면서 6년 후 가을에 한 무리의 잘 차려입은 여자들이 작은 포치가 딸린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정말 고급스러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술을 늘릴 것이고 이런 얘기. 뭐 부동산 투자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의 가을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마치 그렇게 되라고 짝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동유럽의 현대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고, 주말마다 살림을 도와주던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들 부부의 아이를 돌봐줘야 한다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뒀으며, 이 주말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까 피부인하고 다릅니다. 주말이니까요. 남편이 속한 회사 법무팀은 차례로 죽은 공장 노동자들 때문에 몇 주째 비상이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웠던 건 시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일이었다.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들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셔와야만 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들이 손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 부부는 통속적이고 전형적인 싸움을 여러 번 해야 했다. 그녀는 막연하게나마 알츠하이머가 유전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발병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 그는 나이에 비해 꽤 높은 직급에 있었다, 와 아들, 그 아이는 이제 11살이 넘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의 유전자에 새겨진 불길한 결함의 표지라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렸다. 이런 식의 이제 과거 회상인데요. 시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 걸렸어요. 그리고 치매가 이제 이 아이 엄마는 걱정된 거죠. 야, 유전자에 새겨진 불길한 결함의 표지다. 어떡하냐. 유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그 치매라는 병을 경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치매가 이 중산층이 치매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불길한 결함의 표지야. 이런 식으로 명사화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녀의 인생에 침입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저주를 건단 말인가.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모셔왔던 적이 있어요. 알츠하이머셨죠. 아까 이제 모였던 그 멤버들한테, 아줌마 멤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 처음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여자들이 훨씬 더 크게 충격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누군가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원한 적이 없대요. 그런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 단어를 말하는 걸 다들 삼갔던 것이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금방 회복한다. 아픈 시어머니를 모셔오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때 전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어요. 여기까지 말하자 그녀와 친분이 있던 다른 여자가 대신 이야기했다. 이인은 프랑스에서 예술사를 전공했거든요. 누군가 감탄 어린 탄식을 내뱉었다. 프랑스어 잘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게세크세, 사바, 메르시포크 라고 말했다.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유쾌하게 웃었고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이 그녀들을 쳐다보았다. 어떤 인위적인 중상층 여성들의 풍경처럼 보여요. 내 일에 가족들 뒷바라지에 시어머니까지 그런 상태여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상상도 못하겠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아들을 돌보던 보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도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도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진 않았다. 그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사생활을 그렇게 깊게 터치하지 않겠다. 적절한 거리두기 인 거겠죠.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한 후 말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난 일이에요. 만약 피부인이 그 시절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가족에겐 저밖에 없었죠. 얼마나 저에게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 젊은 부부는 교양이 몸에 배어있고 품위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는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피부인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피부인의 그 시절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에 피부인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까지 알츠하이머에 걸렸던 노부인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릴 수 있었다. 남색 캐시미어 카디건을 입고 진주 목걸이와 진주 반지를 끼고 있던 알츠하이머 환자.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에 가까운 노인이 그토록 정갈하고 멋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자, 이 아이 엄마는 모두 끝난 일이다. 이게 덤덤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서술이 갈립니다. 같은 사태를 아이 엄마의 중산층의 시선으로 한번 보여주고요. 그런 서술, 그런 응답으로 보여주고, 같은 사태를 피부인 이 보모 중하층의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다르죠. 이 피부인은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예의 발라요. 하지만 이 중상층의 이 엄마의 시선은 뭔가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의는 차리는 것 같은데 뭔가 진실을 다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피부인은 그야말로 녹초가 되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복이 많으세요. 아주머니가 안 계셨다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아빠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허둥거리던 그들 부부는 피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평정심을 되찾았다. 피부인 덕분에 이 보모가 이 가족을 엄마처럼, 정말 엄마처럼 끌고 가고 있죠. 보듬고 있죠. 보호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생겼고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가 욱신거려서 파스를 붙여야만 했다. 다행인 건 아이가 파스 냄새를 좋아했다는 점이었다. 월요일마다 억만징창이 되어 있던 그 집만 떠올려 봐도 피부인은 그들 가족이 어떤 주말을 보내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고, 자신이 없는 시간 동안 고군분투할 젊은 부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부부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오후에 아이 아빠가 자괴감과 고통에 빠진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을 때 피부인은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 아빠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모습이었고, 아이 엄마는
피부에는 그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퉁퉁 부은 얼굴로 여전히 나이트 가운을 입은 채 헝클어진 머리에 헤어밴드를 아무렇게나 착용하고 있었다. 아이는 내복 차림이었는데 아직 세수도 하기 전인 것 같았고 백과사전을 꼭 아는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부인은 방에 갇혀 있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 아빠는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슬픔에 가득 차서 말했다. 노부인은 피부인을 보자마자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어머니의 집이라고요. 아이 아빠가 절망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피부인은 자신이 노부인과 아이를 시킬 테니 아이 아빠에게 그동안 거실 청소를 좀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다. 잠시 후 니트 티셔츠와 슬랙스를 입은 아이 엄마가 나타나서 이제 뭘 하면 좋겠느냐고 피부인에게 물었다. 피부인은 그녀에게 노부인 방을 환기시키고 침대 커버를 벗겨서 세탁기에 집어넣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피부인은 먼저 아이를 씻긴 후 옷을 입혀 제 엄마에게 보냈다. 그리고 노부인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서 여기 모사들은 마치 엄마처럼 피부인이 이 가족, 이 패닉에 빠진, 혼돈에 빠진 이 가족을 한 명 한 명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일거리를 지시해 주면서 그러고 있어요. 이들은 이 피부인 덕분에 산 거죠. 자, 정말 죄송해요. 의사를 부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이 아빠가 피부인을 바라보며 벌써 5번 정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자, 만약 괜찮아지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아이 엄마가 피부인에게 물었다. 참, 아이 아빠는 횡설수설하고 참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죠? 아니 제 말은 어머니가 병에 걸리신 건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아주머니 생각만 났어요. 저희는 그 말을 하던 아이 아빠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가 제 아빠를 따라 울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 엄마까지 울기 시작했다. 피부인은 하나도 난감해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혹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인 양 그들을 차례로 달래주었다. 죄송해요. 우린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이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세상이 가엾어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나쁜 일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피부인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 자, 돌봐줬어. 예. 그들 부부는 전문 요양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피부인은 그러지 말라고 했다. 나로 충분하다우. 이렇게까지 보살펴줬던 피부인이에요. 나중에 피부인은 노부인이 요양소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이의 외할머니가 알아본 곳으로, 자, 이것도 아이의 외할머니가 알아봤죠. 국내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의료진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자, 돈만 있으면 되는. 저흰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보러 갈 거예요. 아이 엄마가 변명하듯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족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부인이 죽을 때까지 일요일마다 거기에 들렀다. 피부인은 노부인을 요양소로 보내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았고 그들 부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다. 이랬던 겁니다. 동유럽의 현대 전시회는 무사히 마쳤고 대성공이었다. 아이 아빠의 회사 일도 잘 해결되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잘 됐어요. 이게 쭉쭉 됐고 피부인 이제 이 가족은 동남아 작은 섬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동안 피부인은 휴가를 맞았죠. 카페를 가는데 피부인의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부부가 딸처럼 보이는 여자애와 함께 과일 타르트를 앞에 두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여자애는 간간히 핸드폰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웃거나 불평을 터뜨리거나 뭔가에 대해 자신의 부모에게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기도 했다. 피부인은 잠시 동안 그 가족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여자애가 고개를 돌렸고 그들은 눈이 마주쳤다. 피부인은 황급히 짐을 챙겨 카페에서 나왔다. 엿보고 있다는 것을 여자애에게 들켜서가 아니라 어쩐지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그녀는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야만 했다. 그녀는 5블록을 넘게 걸었다. 눈 때문에 양말이 젖었고 머리끝이 얼어서 딱딱해졌지만 그녀는 결국 공중전화기를 찾아냈다. 이렇게 인생이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자, 이 문장을 읽어야겠네요. 어느 날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선 아이 엄마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피부인은 왜 항상 티테이블 위에 작은 전등불만 켜놓는 거지? 왜 이렇게 집안을 어둡게 해놓는 거야? 그녀는 피부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한 후 읽고 있던 책 페이지에 귀퉁이를 접어서 책장에 집어넣는 걸 바라보았다. 대체 왜 피부인은 책갈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녀는 그런 광경을 이제껏 몇 번이나 봤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피부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피부인이 설거지통에 덩그러니 넣어둔 찻잔을 바라보았다. 작은 새가 앙증맞게 그려진 찻잔. 그건 영국제로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 그걸 사고 싶어서 그녀는 백화점 직원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고 2달이나 기다려야 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의 종일반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피부인은 보모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몇 달 후 아이 아빠는 승진을 했고 아이 엄마는 정직원이 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고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로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터졌죠, 결국. 결국 터졌습니다. 잘렸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피부인의 그게 보이는 거죠, 단점이. 왜 항상 티테이블 위에 전등불 켜놓는 거야? 왜 집안이 어둡게 해놓는 거야? 책 페이지는 왜 또 접어놔? 내가 제일 아끼는 찻잔을 왜 써? 이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결함들 때문에 자기 그 알츠하이머 걸린 어머니를 그렇게도 돌보아주고 했던 그 보모를 잘라버립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밤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 피부인은 언젠가 그 집에서 바라봤던 밤의 풍경을 떠올렸다. 가을밤에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며 피부인은 까만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조명, 자동차 불빛의 행렬, 그리고 저 건너의 커다란 관람차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그때 피부인은 그런 생각을 했었다. 저 불이 모두 꺼지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피부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곳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믿었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착각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혹시 이 부부의 집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었던 잘못된 선택, 착각, 부질없는 기대, 굴복이나 패배 따위에 대해 생각했다. 언제나 그런 식이지. 그녀는 항상 그게 용기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녀는 그게 용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곤 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 때때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삶이, 그녀 앞에 놓인 삶이 버둥거림의 연속이고 또한 기도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제발 내가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던가. 정말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죠. 삶이란 버둥거림의 연속, 기도의 연속이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그때 아직 그녀가 젊었던 시절에 그녀는 정식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계속 준비했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 그 무능했고 자신에게 기대기만 했던, 그렇지만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를 떠올렸다. 그리고 동생 부부, 그들에게도 자식이 있었지만 피부인은 그 애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들이 있던 시절,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시절, 결국 그녀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지만 그건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된 일들이 언젠가 아주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젊은 부부는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피부인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들 어떠랴. 그들 부부에게야말로 잘못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귀여운 아이는 부족함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랄 것이다.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아이로 자라날까. 어쩌면 그 아이는 나중에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그 젊은 부부, 그 품이 있고 교양이 넘치는 부부는 어쩌면 나에게 역사, 지리 혹은 사회, 과목을 배운 적이 있는 아이들일지도 몰라. 하지만 피부인은 그게 너무나 과장된 생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어디에선가 그 젊은 부부처럼 건강하고 우아하게 성장해서 넓고 깨끗한 건물의 꼭대기에 살며 좋은 차를 몰고 교양 있는 말투를 구사하며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사는 건 그런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괜찮을 거야. 언젠가 마치 끈 하나를 잡아당기면 엉킨 끈이 풀어지듯이 잘못된 일들이 고쳐질 거야. 피부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았다. 잠들기 위해 눈을 감는 건 생각보다는 언제나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다 이름이 없고 피부인만 피부인이라고 불려요. 이게 뭐 박씨일 수도 있고요. 왜 피부인일까? 어쨌든 피부인이 그나마 어떤 피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으니까요.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거의 뭐 호칭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이 엄마, 아이 아빠, 아이 이렇게 호명이 되고요. 참 비정규직, 어쨌든 중상층과 하위층의 삶이 대비되는 그런 소설이었고, 이게 우리의 스테레오타입에도 잘 맞아요. 중상층의 그런 위선, 어떻게 보면 교만, 선입견 이런 것들을 그대로 까발리고 있고요. 실제로도 중상층이 다 그러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 위치가 주는 그런 정서가 있으니까요. 또 이 피부인은 참 열심히 살았지만 나름 책임을 다했고 부부 가족을 엄마처럼 돌봤지만 잘리고 말았습니다. 씁쓸하죠.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